정조 볼게요. 배경 지식은 아버지 사도세자가 당쟁에 휘말리면서 뒤주에서 죽잖아요. 궁에서는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도 같이 죽여야 되는데 이 아버지가 죽은 상황에서 정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모든 방면에서 완벽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왕의 자질이 있음을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했고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면서 정조의 특징은 다방면에서 완벽했다. 그래서 공부를 잘했을 뿐만 아니고 이 살해 위협에 시달리면서 자기 몸을 지키는 과정에서 싸움도 굉장히 잘했고 글도 굉장히 잘 썼고요. 모든 방면에서 완벽했다. 정조가 이렇게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아버지를 죽인 노론 벽파와 함께 정치를 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고요. 그래서 노론 때는 노론 벽파가 완전 집권을 했다면 정조 때는 권력에서 배제된 남인 정약용이나 최재공 같은 사람을 등용하면서 좀 시파도 등용하고요. 이러면서 권력의 균형을 좀 맞추려고 했다. 정책 하나씩 보면 이 시시비비를 준엄하게 가리는 준론탕평을 시행했다. 정조가. 그래서 영조 때는 완론탕평을 시행했죠. 그래서 완론탕평은 강경파, 싸움을 많이 하잖아요. 이 강경파 대신에 좀 싸움을 안 하는 온건파, 온건한 사람들로 탕평파를 구성해서 좀 완만하게가 평평하게 이런 얘기잖아요. 좀 완만하게 해서 완론탕평 구성해서 싸움 없이 넘어가려고 했다면은 정조는 시시비비를 끝까지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준론탕평, 준엄하게 신시비비를 가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옳고 그름을 준엄하게 따지는 준론탕평을 시행했다. 정조는 정유절목을 발표를 합니다. 이거는 정유년에 발표한 절목은 그냥 법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정유년에 서울허통 법령을 발표했다. 그래서 서울허통이라 함은 서울의 관직 진출 범위 확대한 거를 서울허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울에게 허락해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서울, 유득공, 이덕무, 박제가, 서희수 이런 서울들을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을 합니다. 비교해보면은 영조가 통청윤음을 발표했죠. 그래서 이거는 청요직을 통하게 했다. 그래서 서울들이 청요직에 등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줬다. 영조가 이렇게 제도적으로 통청윤음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정조는 실행에 옮겨서 서울들을 규장각 검서관에 등용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당시 상황을 보면 아버지 죽인 이 노론 벽파와 함께 정치해야 했잖아요. 정조가. 그래서 정조는 자기가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신선한 인물들을 필요로 했습니다. 근데 기존 양반들은 이미 붕당에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뉴페이스를 찾다 보니까 서울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서울들을 규장각 검서관에 기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조는 이 뉴페이스 서울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보니까 유대관계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정유절목을 발표하게 되더라. 그래서 정유절목이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유를 정조와 유대관계가 생긴 서울들을 규장각 검서관에 등용한 게 정유절목이에요. 그래서 정유를 정조와 유대관계가 생긴 서울들을 규장각 검서관에 등용한 게 정유절목이다. 그리고 정조 때 이 서울들 박제가, 이덕무, 서희수, 유득공 이 사람들은 외워야 돼요. 책도 많이 썼고 이 책들이 정조 때 발행된 거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도 정조 때의 서울들은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박제가, 이덕무, 서희수, 유득공 외우기 위해서 두 문자를 따면 이렇게 돼요. 제가, 덕무, 서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규장각 검서관을 서울들이 이제 하다가 그만두면서 하는 퇴직 인사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덕무, 덕이 없어서 서유, 여기서 멈춰유 이런 얘기예요. 그만두면서 제가 덕이 없어서 여기서 서유, 그래서 제가가 박제가, 덕무가 이덕무, 서유가 서희수, 유득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참고로 박제가와 박지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박제가는 서울이에요. 신분이 좀 미천하죠. 박지원은 최고 노론 벽파의 양반이에요. 그래서 최고층이죠. 근데 박제가와 박지원 둘 다 중상주의 북학파였고요. 둘이 친했어요. 근데 또 정조랑은 어떤 사이였냐? 박제가는 정조가 등용했으니까 정조랑 친했어요. 반면에 박지원은 노론 벽파니까 정조랑 사이 안 좋았겠죠. 라이벌이었어요. 그런 이제 관계가 있다. 박제가, 박지원, 정조 간에. 그리고 정조는 이조전랑의 후임자 추천권, 이걸 자청권 혹은 자대권이라고 해요. 이게 정조 때 부활됐다가 다시 완전 폐지한 게 정조 때예요. 영조 때는 통청권을 없애고 이제 자청권도 없앴어요. 자청권이 뭐예요? 대통령을 예를 들면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을 자기가 이제 정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막강한 권한이죠. 그래서 이 위조전랑의 후임자 추천권을 영조 때 한번 없앴는데 워낙 막강한 권한이라 정조 때 다시 부활을 해요. 하지만 정조 때 다시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정조 때 장용령을 설치를 해요. 장용령은 짱으로 용감한 군대다. 장으로 용감한 군대. 장용령이고요. 정조는 대놓고 살해 위협에 시달려요.
그러니까 대놓고 왕을 살해하려고 할 정도로 막강한 권력들이 있었는데 노론 벽파죠. 이 노론 벽파에 맞서기 위해선 짱으로 용감한 군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조가 장용영을 설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당연히 왕의 친위대예요. 이 설립 배경을 보면 당시 집권층인 노론, 사도세자를 죽인 애들이죠. 이 노론과 정조가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노론이 정조도 죽이려고 해요. 그렇게 정조는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장용영을 설치를 하거든요. 하지만 정조도 의문사로 죽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죽어요. 정조가 의문사로. 그러고 그 다음 나온 왕이 순조인데, 이게 순조가 어린 나이에 등극하면서 이제 수렴청정이 시작되고 그러면서 세도 정치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조는 수원 화성을 건설을 해요. 그래서 정조는 노론 천국, 한양은 노론의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한양을 벗어나서 수원에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고 싶어 했습니다. 영조랑 비교를 하면 영조는 완전 한양파, 한양을 너무 사랑했죠. 그래서 한양을 지킨다는 의미의 수성 유눔도 발표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영조는 한양을 너무 사랑했고 정조는 한양 대신 수원을 너무 사랑했다. 수원을 너무 사랑한 정조는 수원과 광주에 유수부를 설치를 해요. 그래서 유수부가 뭐냐? 유수는 머물 유에 지킬 수예요. 그래서 수도를 지키기 위한 군사적 요충지예요. 그러니까 수도 한양을 지키기 위해서 수원과 광주에 유수부를 설치를 한 거죠. 그래서 수원 유수부는 수원 화성 축성하는 중에 설치를 했고, 광주 유수부는 남한산성에 있는 경주 광주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밖에 유수부에는 개성 유수부가 있는데 이건 세종 때 설치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 때는 사군 육진, 여진족을 물리치고 사군 육진을 설치했는데 여진족이 북쪽에서 내려올까봐 두려우니까 한양을 방어하기 위해서 한양의 북쪽에 있는 이 개성, 고려 때 수도였죠. 고려 수도인 개성에 세종은 개성 유수부를 설치했고, 강화 유수부는 인조 때 설치했는데, 인조가 정묘호란 때 강화도로 피란을 가잖아요. 그러면서 강화 유수부를 인조가 설치하게 됩니다. 정조가 한양을 벗어나서 수원에 새 신도시를 건설하려고 하니까 많은 이들의 의심의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한양을 놔두고 뭐하는겨? 수원에 왜 또 신도시를 건설하는겨? 이러면서 막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핑계를 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조가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 수도 한양을 방어하기 위해서 수원에 유수부를 두려고 한다. 그러면서 수원 유수부를 둔 거예요. 그래서 수원 화성을 건설하려고 하니까 노론들이 왜 신도시를 수원에 건설해? 그렇게 의심하니까 아니야, 신도시 건설이 아니고 수원에 유수부를 만드는 과정에서 수원 화성을 건설한 거야. 이렇게 핑계를 대려고 했다. 이렇게 스토리 라인을 생각을 하시고요. 자, 수원에만 유수부를 두면은 야, 저거 유수부란 핑계 대면서 수원에 신도시 건설하는구만. 이렇게 또 의심할까봐 수원 말고 광주에도 또 다른 유수부를 또 하나 냈다. 또 하나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영조는 수원 화성에 대한 핑계를 만들기 위해서 수원 유수부를 건설하고, 그래도 또 하나 왜 수원에만 유수부를 두냐 이렇게 이제 의심하는 눈초리에 핑계를 대기 위해서 수원 바로 위에 광주가 있잖아요. 광주에도 유수부를 뒀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정조 때 수원과 광주에 유수부가 지어졌다. 정조 때 규장각을 설치를 해요. 그래서 이 규장각의 기능은 기존 왕실 도서관의 기능에 비서실의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정치 기구화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규장각에서 과거 시험도 주관하고 초계 문신제를 주관을 해요. 이 초계 문신제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규장각의 기능 강화는 당시 집권층인 노론과의 대결에서 나온 자구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해서 노론과 관계없는 이 뉴페이스 서울을 규장각 검서관에 등용을 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자기 권력을 조금 더 넓히기 위해서 정조의 정치적 기반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규장각은 정책을 뒷받침하는 정치기구고, 초계 문신제는 세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초계 문신제를 실시를 했고요. 장용영은 정조의 군사적 기반이 됐다. 그리고 정조가 규장각을 설치했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뭐 당연히 아시는 거겠지만 규장이 글, 규의 문장장이에요. 둘 다 글과 관련된 거고, 정조가 글을 엄청 잘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완벽했는데 특히 글을 잘 썼어요. 그래서 글을 잘 쓴 정조를 연상하셔서 글, 규의 문장장, 글과 관련된 건 정조지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정조가 초계 문신제를 시행했어요. 그래서 초계 문신제에서 초계가 무슨 뜻이냐? 뽑을 초에 10개예요. 그래서 뽑아서 개발시켰다. 개발시킨다는 얘기는 가르쳤다. 그래서 젊은 신하를 뽑아서 가르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당시 37살 이하의 당하관을 규장각에서 교육시킨 엘리트 관료 양성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은 경연이라는 게 있어서 조선시대에 신하가 왕을 교육하는 경연이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 정조는 워낙 공부를 잘하고 뛰어났기 때문에 정조가 신하를 뽑아서 신하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왕이 신하를 가르친 게 초계 문신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조가 자기 편을 더 만들기 위해서 젊은 신하를 뽑아서 가르치면서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
정조 때 시내박해가 있었어요. 원인은 진산 사건이라고 그래서 이 천주교도 윤지충이 부모님 신주, 이게 이제 망자를 모신 위패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신주를 소각해버린 거예요. 이 천주교는 망자에게 절하거나 숭배 못하니까 천주교도 윤지충이 부모님 신주를 소각한 게 진산 사건이다. 이게 원인이 돼서 이 윤지충이 남인이었던 정약용의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정약용을 잡기 위해서 노론이 남인을 공격한 게 시내박해고요. 그 과정에서 윤지충은 사형으로 죽습니다. 하지만 정조가 정약용을 보호하면서 이 시내박해는 온건박해로 끝나요. 먼저 외울 건 시내박해가 박해 중에 첫 번째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신해를 새로운 신해, 새로워 이런 얘기죠. 새롭다, 새로운 건 첫 번째 박해라는 의미가 있죠. 제가 기해예송이 첫 번째 예송이었어요. 왜? 신기해라고 생각해서 신기하니까 첫 번째. 경신왕국이 황국 중에 첫 번째였어요. 왜? 놀랍고 새롭기 때문에. 이거랑 똑같이 신의 박해도 새로움이 있으니까 첫 번째 박해다. 그리고 신해에서 친해, 친하다의 친해를 연상을 하시면은 이 정조가 천주교 신자였던 정약용과 친했잖아요. 이게 정약용과 친해서 이 신의 박해가 온건 박해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박해 중에 가장 온건한 박해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 신의 박해에서 새로운 신으로 생각해서 첫 번째 박해라고 생각하시고 신해를 친해라고 생각해서 정약용과 정조가 친해서 정조가 온건 박해로 끝냈다. 자, 신의 박해 때 진산 사건, 윤지충 이거 연결시켜 볼게요. 일단 진산 사건은 진산 사건을 진한 염산이라고, 진산을 진한 염산. 그래서 진한 염산으로 부모님 신주를 녹여버렸다. 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진산, 진한 염산으로 부모님 신주를 녹여버렸다. 그리고 윤지충은 지충을 땅지의 벌레충, 땅 위에 벌레 같은 놈이다. 그러니까 노론 눈에는 부모님 신주를 진한 염산으로 녹여버렸잖아요. 이렇게 부모님 신주를 염산으로 녹여버린 윤지충은 벌레 같은 놈이었다. 그래서 윤지충과 진산 사건의 진산, 진한 염산으로 부모님 신주를 녹이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시고요. 참고로 경신왕국은 첫 번째 황국이라고 그랬죠. 새롭고 놀라운 황국이라서. 근데 이 첫 번째 황국 때는 유학 사건이 계기였고, 유학 사건은 조부, 할아버지 잔치연 때 숙종에 유학 빌렸다가 남인이 당한 사건이에요. 신의 박해, 새로운 신해서 첫 번째 박해였고요. 이 첫 번째 박해 때 사건은 진산 사건이에요. 진산 사건의 원인이 된 건 부모님 신주였죠. 그래서 경신왕국 첫 번째 사건 때는 유학 사건이고, 유학 사건은 할아버지와 관련이 있었고, 신의 박해 첫 번째 박해 때 진산 사건은 부모님 신주, 부모님과 관련이 있더라. 할아버지와 관련이 있고 부모님과 관련이 있더라. 이렇게 좀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부모님 신주 소각이 문제였고, 부모님 신주 소각한 사람이 벌레와 같은 윤지충이었고, 윤지충이 정약용의 친착이었고, 정약용은 정조와 친해서 친한 박해, 신의 박해다. 정조 때 신의 통공 정책이 있었어요. 통공 무슨 뜻이에요? 통할 통, 함께 공. 그래서 공유하다 할 때 공자예요. 그래서 함께 통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상인이면 다 함께 통하는 게 신의 통공이에요. 그래서 신해년에 정조가 금난 정권을 폐지하고 모든 상인들이 함께 통하게 한 게 신의 통공이에요. 그래서 금난 정권은 난전을 금한 거죠. 일부 상인들에게만 특권을 준 게 금난 정권인데, 이 금난 정권을 폐지한 게 신의 통공이에요. 그래서 이 금난 정권을 가진 상인들이 노론에게 정치 자금을 지원해 줬어요. 근데 이런 정치 자금을 봉쇄하기 위해서 정조가 유기전을 제외한 모든 금난 정권을 금지시킨 게 바로 신의 통공이다. 당시 집권층인 노론 벽파는 상권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돈을 마련했거든요. 근데 이 노론의 특권을 없애기 위해서 정조가 신의 통공을 실시를 했고요. 그래서 보면은 신해년에 정조와 노론이 한 번씩의 상대에게 가격을 하는 펀치를 주고받아요. 일단 신의 박해는 노론 때 노론이 정조를 타격한 거죠. 왜? 정약용을 죽이려고 신의 박해를 폈으니까. 반면에 신의 통공은 정조가 노론을 죽이기 위해서 정치 자금을 줄이기 위해서 금난 정권을 폐지하는 신의 통공을 했다. 그래서 신해년에 서로 한 번씩 주고받았다. 노론과 정조가. 신의 통공의 의미를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할게요. 신의 통공은 금난 정권을 없앤 거죠. 금난 정권이라는 게 한양 시내는 특권층에게만 장사를 허락한 게 금난 정권이에요. 근데 신의 통공은 신해를 서울 시내 할 때 시내. 그래서 시내가 원래 금난 정권이 적용되는 곳인데, 이 시내의 통공, 함께 장사하도록 했다. 함께 통하도록 했다. 그게 바로 신의 통공이에요. 그래서 한양 시내에 모든 상인들이 함께 통하도록 한 게 신의 통공이다. 그러면 서울 시내에 함께 통하게 했으니까 금난 정권을 폐지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정조는 문체 반정을 주도를 해요. 그래서 한문의 문장 체제를 순정고문, 원래의 한문 문체로 회복하자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 문체 반정을 주도한 이유가
박지원의 열하일기가 주 타겟이 됐어요. 그래서 이 노론들이 당시에 신문체, 폐관소품체라고 해서 박지원이 좀 새로운 문체에 한 문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정조가 이 노론을 어떻게 잡을까 하다가 박지원이 이제 새로운 문체, 폐관소품체라는 새로운 문체를 쓰니까 저걸 빌미로 잡아야겠다. 그런 다음에 신해박해 이후에 노론의 남인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이 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조가 이 박지원의 이 신문체를 꼬투리를 잡아서 문체 반정을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체 반정이라는 게 결국은 노론 벽파를 견제하기 위한 거다. 왜 견제해요? 자기의 신하들인 남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정조 때 재헌절목을 반포를 해요. 그래서 재헌은 저수지 같은 수리시설이에요. 그래서 수리시설을 축조에 관한 수리시설 축조하는 거에 대한 절목은 법령이라고 그랬어요. 수리시설을 만드는 저수지를 만드는 법령을 발표한 게 재헌절목이에요. 비슷한 게 현종 때 임진왜란 때 없어졌던 재헌사, 여기서의 사는 관청이에요. 그래서 수리시설을 담당하는 관청을 다시 만든 게 현종 때고 재헌절목이라는 재헌 관련된 법령을 반포한 거는 정조다. 그래서 이걸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할게요. 정조는 화성에 자급자족이 가능한 신도시, 새로운 도시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백성이 그러면은 수원에 살도록 유인책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둔전이라는 토지를 설치를 했고 그 토지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저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신도시에 토지를 만들고 거기에 농사를 짓기 위한 저수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재헌절목이라는 법령을 발표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정조는 양반을 제외한 사농공상에서 선비들을 제외한 농공상을 굉장히 신경 쓴 왕이에요. 그래서 원활한 농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재헌절목이라는 저수지를 만드는 법령을 발표했고요. 수공업자를 위해서 공장안을 폐지했어요. 뒤에서 다시 할 거예요. 그리고 장사하는 상인들을 위해서 신해통공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사농공상 중에서 농공상을 위해서 굉장히 힘을 썼다. 애민정책의 왕, 영조는 좀 폭넓게 서민들을 위해서 신문고나 격쟁을 활성화하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폈다면 정조는 좀 더 서민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눠서 사농공상에서 직업에 따라서 사를 뺀 농을 위해서 재헌절목, 공을 위해선 공장안 폐지, 상인들을 위해선 신해통공 실시 이렇게 나눠서 실시했다. 그리고 노비들을 위해서 노비 추세관을 폐지했어요. 농공상에서 거기다 더 하나 더하면은 노비들을 위해서 노비 추세관을 폐지한 거고요. 그래서 정조 때는 노비 추세관이라고 해서 노비 추세관이 뭐냐면 도망간 노비 잡는 애들을 노비 추세관이라고 해요. 근데 이 도망간 노비 잡는 노비 추세관 없애고 노비 추세법도 없앴습니다. 요거는 영조와 스토리를 연결해 볼게요. 영조 때 노비 공간법, 노비의 신공, 노비의 몸값을 깎아주는 노비 공간법을 실시했어요. 근데 대신에 노비 비총제를 실시했어요. 노비 비총제는 노비에 대한 몸값을 통째로 픽스시킨 게 노비 비총제예요. 그러니까 노비 공간법에서 노비 몸값은 감해줬는데 노비 이탈을 막기 위해서 신공의 총액을 마을마다 신공의 총액을 정해놓고 그 총액에 대해서는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을에 10피를 거더라. 그럼 노비가 몇 명이든 100명이 있다 99명이 도망가도 한 명이 10피를 다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노비 한 명이 도망가면 서로 자기의 남은 노비들의 부담이 커지니까 노비들이 막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비 비총제가 무슨 문제가 있었냐? 노비들이 점점 하나씩 도망가게 되더라. 그래서 영조의 노비 정책의 옥에 튀었어요. 이런 식으로 노비들에게 부담을 안겨주고 노비들이 막 도망을 가니까 정조가 어떻게 해요? 그 도망간 노비들을 막 잡으러 다니는 노비 추세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조는 노비 이탈했을 때 노비들을 잡아오는 노비 추세관을 없앴어요. 그래서 영조가 노비 비총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노비들이 막 도망가게 되고 그 노비들을 잡는 노비 추세관이 있었는데 정조는 이 노비 추세관을 폐지해버렸다. 그리고 정조는 수령이 향약을 주관하도록 했습니다. 원래는 향약은 사림이 주도했잖아요. 이렇게 사림이 주도한 향약을 수령이 직접 주관하게 함으로써 사림 세력을 좀 약화시키고자 했던 목적이에요. 근데 영조도 비슷한 정책이 있죠. 붕당의 근거지였던 서원을 정리한 게 영조예요. 반면에 정조는 한 발 더 나아가서 향약을 수령이 주관하게 했어요. 원래 지방 사림들이 권력을 장악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서원과 향약을 장악한 거였거든요. 근데 영조는 서원을 정리했고 정조는 더 나아가서 향약을 수령들이 주관하게 했다. 그래서 영조나 정조나 똑같이 둘 다 지방을 사림 손에 맡길 수 없다. 그럼 이 사림 손에서 떼어 올려면 어떻게 돼요? 지방관이 수령을 밀어줘야 돼요. 그래서 수령의 권한을 강화시킵니다.
조선 후기 수령 권한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영조는 수령 수세제를 도입한 거죠. 원래는 그 전에 호조에서 보낸 별장이라는 사람이 광산에 대해서 세금을 걷었는데 수령에게 그 세금을 걷는 권리를 준 게 수령수세제. 영조 때는 수령수세제, 그리고 정조는 수령이 향약을 주관하도록 하는, 이런 식으로 둘 다 수령 권한을 강화시키는 정책을 폈다. 정조 때 어사제도를 강화했어요.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지방 수령의 통제를 좀 더 강화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영조와 정조 때 수령이 향약을 주관하게 하는 등 수령의 권한을 강화시켰잖아요. 근데 권한이 강하면은 비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령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대신에 수령을 통제하는 장치로 암행어사 제도도 강화했다. 그래서 암행어사 박문수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영정조 때 인물이에요. 정조는 장인 등록제를 폐지시킵니다. 그래서 이 장인의 공장안이라고 장인들의 명단을 기록한 명부가 공장안이거든요. 원래 이 장인들을 공장안에 등록시키고 각 관청에 소속시켜서 부려먹는 제도예요. 장인 등록제가. 근데 이런 제도를 폐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려먹는 부역 대신에 너희들 포만 납부해. 돈만 납부해. 그게 바로 납포장이라고 하고, 이 납포장이 급증하는 거예요. 납포장은 포를 납부하는 장인들이다. 그래서 이 납포장이 급증하니까 당연히 관용수공업은 쇠퇴하게 되겠죠. 말씀드렸듯이 정조는 사를 제외한 농, 공, 상을 위한 정책을 펴고, 그 중에서 공을 위한 정책이 장인등록제를 폐지한 거예요. 그리고 정조하면 알아두셔야 될 게 만천명월 주인홍이라는 게 있어요. 정조의 호거든요. 굉장히 길죠. 무슨 뜻이냐? 만천이 만개의 내천, 이런 얘기예요. 만개의 신의 내천을 밝히는 명월, 밝은 달이 자기란 얘기예요. 정조 자신을 만개의 내천, 온 세상을 밝게 빛나게 하는 게 바로 나다. 그게 바로 정조가 말한 만천명월 주인옹입니다. 그래서 만개의 내천에 밝은 달을 비추게 하겠다는 얘기는 모든 백성들에게 자기의 직접 닿는 군주권을 확립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정조가 직접 붙인 호예요. 어떻게 보면 다방면에서 능력자라고 완벽했다고 그랬잖아요, 정조가. 그러니까 정조만이 할 수 있는 자신감 넘치는 말이에요. 만천명월 주인.